이번 영상은 공황장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국내 공황장애 진료 환자 수가 약 5년 전인 2015년에 10만 명을 돌파했어요. 2010년에 5만 명이었는데 5년 만에 2배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해마다 평균 14% 정도가 증가했다고 해요. 진료 기록이 남은 환자 수가 그 정도인 거고요. 병원을 찾지 않는 환자들까지 하면 몇 배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공황장애 진료 환자의 25%, 즉 4명 중 1명은 40대고요. 그 다음에 50대, 30대 순으로 많다고 해요. 확실히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에 자주 노출된 세대일수록 공황장애가 더 흔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지난번 영상에선 공황장애 증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폐소공포증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공황장애 발작이 밀폐된 공간 외에도 다른 상황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공황장애 발작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고통을 공감하기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막연할 거예요. 말기암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암의 통증을 알 수가 없는 것처럼요. 공황 발작은 내가 어느 순간 이대로 쓰러져 죽을 것 같거나 아니면 나라는 존재가 증발하듯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을 동반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양한 신체화 증상이 생기는데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질식할 듯이 호흡 곤란이 오고 또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도 하고요. 또 손발이 저리면서 식은땀이 흐릅니다. 비현실감이 느껴지면서 자기 지각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심할 땐 온몸에 이 원인 모를 통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발작 증상이 이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기보다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마치 인과관계처럼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 요인 중에서도 발작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상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공황장애 발작은 이별이라는 상황과 연관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체로 좋아하는 사람과 이별한 후에 발작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연인과 헤어진 후에 발작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단짝 동성 친구와 사이가 멀어져도 발작이 오기도 해요. 특히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았거나 뜻하지 않은 이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발작이 느닷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가족과 관계가 나빠져도 발작이 생길 수 있어요. 혹은 가까운 누군가 돌아가시거나 해도 발작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분리불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별과 상관없이 평소에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요. 연애를 할 때도 상대방의 연락에 상당히 집착을 하는 편입니다. 애인이 내 연락을 안 받거나 내 톡을 확인하고도 답이 없으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답이 올 때까지 줄기차게 연락을 하는 분도 있어요. 상대가 연락이 안 오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혹시 날 마음에 안 들어 하나?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나? 이대로 연락이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 식으로 혼자 두려운 망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평소에 연인에게 웬만한 걸 다 맞춰줍니다. 연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태도를 보여요. 상대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고 비위를 맞춰주려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떤 분들은 나보다 외모나 스펙이 못한 연인에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잘해줍니다. 주위에선 넌 그런 사람이 뭐가 좋아서 그렇게까지 잘해주니? 라는 말도 흔히 들을 겁니다. 상대에게 모든 걸 다 맞춰주고 너무 잘해주다 보니 자기보다 못한 상대에게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심하면 연인에게 이 데이트 폭력까지 당하면서도 헤어지지 않으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가 더 만만하게 보고 쉽게 버림받는 상황이 반복되고요. 그때마다 버림받았다는 이 두려움이 공황장애 발작으로 이어집니다. 또 발작이 언제 심해지냐면요. 이것도 이별 상황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깊은데요. 내가 상대에게 왠지 무시당했다고 느껴질 때 발작이 잘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거나 또 재미없어 하는 반응을 보여도 호흡이 힘들어지고 심장이 아플 정도로 뛴다고 해요. 혹은 내 친구가 알고 보니 뒤에서 내 험담을 했다는 걸 알게 돼요. 발작이 일어난 사람도 있어요. 또는 나한테 호의적이던 사람이 약간 기분 나쁜 태도를 보이면 발작이 일어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내가 안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조직에서 내가 내쳐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무시당하거나 안 좋게 평가당하는 순간에도 공황 발작이 오기도 하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무시당하고 안 좋게 평가당하는 게 이별의 시그널이기 때문이에요. 아,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 거 보니까 곧 이별이 다가오겠구나. 저 사람에게 내가 곧 버림받겠구나. 라는 예기 불안이 형성되면서 그 신체와 증상으로 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청소년들의 경우엔 학교에서 친구와 작은 갈등이 생기면 그걸 확대해서 받아들이고 학교를 못 다니겠다면서 등교 거부로 이어지고 전학을 가거나 심지어 자퇴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직장인들 중엔 회사에서 자기에게 호의적이지 않거나 성향이 안 맞는 조직원이 있으면 그걸 못 견디고 계속 이직을 반복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선 넌 회사만 들어가면 몇 달을 못 버티고 늘상 관두냐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살면서 타인들과 갈등이 생기는 건 다반사인데 왜 그렇게 상대방의 안 좋은 반응에 집착을 하고 공황장애까지 가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들이 무시받고 이별당할까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최면 전문가로서 저만 알고 있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실제 사례를 각색해서 말씀드릴게요. A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남편 때문에 공황장애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A씨는 신혼 때부터 남편과 잠자리를 자주 즐겼다고 해요. 속궁합도 정말 잘 맞아서 남편과의 성관계가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애를 임신하면서 조심한다는 이유로 남편이 잠자리를 끊었대요. 그래서 임신 기간 중에는 잠자리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한두 달 지난 후에 A씨가 남편에게 잠자리를 요구했는데 남편이 야근이 많았던 이유로 피곤하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잠자리를 거절당한 첫 경험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니까 혼자 조용히 자고 싶다면서 아기랑 A씨만 남겨두고 다른 방으로 가버렸대요. A씨는 그 순간부터 심장 박동이 심하게 뛰면서 혼자 버림받았다는 상실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대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잠자리를 요구했는데 또 거절당했대요. 수치스럽기도 하면서 별 생각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임신으로 몸매가 망가져서 거절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여자가 생겨서 저러는 건 아닐까 하고 의심도 커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2번 연속 거절당한 후엔 자기는 안아주지 않으면서 아기를 안고 이뻐해주는 남편이 너무 미웠대요. 그리고 아기에게도 미운 감정이 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공황장애가 심해져서 남편 퇴근 시간만 다가오면 심장이 뛰고 숨이 갑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공황장애와 의부증까지 심해지면서 저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B라는 분이 있었어요. 동거하던 남자가 있었는데 바람이 나서 그만 살자고 말했대요. 평소에 폭력성까지 있던 남자였는데도 B씨는 그 남자에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함께 살면서 생활비도 B씨가 벌어서 전부 지원해줬어요. 그런데도 헤어지자는 그 남자에게 끝까지 가지 말라고 매달리다가 결국 버림받았는데요. 그 남자와 동거하던 집에 홀로 남겨지면서 그때부터 공황장애가 심해졌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고 가슴이 심하게 뛰고 이러다 곧 내가 죽겠구나 라는 공포감이 순간순간 찾아오고 잘 때도 가위 눌림 때문에 편하게 자기가 어려웠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죽을 것 같은 발작이 오니까 그때마다 거리로 나가서 미친 듯이 배회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길에서도 발작이 일어나서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A씨와 B씨 둘 다 무의식에 강렬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 우울증 영상에서 뿌리 감정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우리 무의식이 나를 위해 가장 먼저 해주는 건 나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즉 무의식은 나를 살려주는 역할을 우선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이성적 사고보다 훨씬 더 앞서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위험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무의식의 두려운 감정, 그게 뿌리 감정입니다.
그 뿌리 감정에 의해서 이성적 사고와 상관없는 신체화 혹은 행동화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A씨와 B씨의 뿌리 감정이 뭐냐면요. 외면 혹은 무시당하면 버림받아서 외톨이로 죽을 것 같아요 라는 강렬한 두려움이었어요.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처럼 버려질 것 같은 분리불안 혹은 유기불안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리불안이나 유기불안이 보호자에게 철저히 의존해야만 하는 어린아이들에겐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성인임에도 아이 같은 분리불안이 발작을 일으킬 만큼 강렬합니다. 일반적으로 분리불안 혹은 유기불안은 보호자와의 유착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았을 때 형성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A씨와 B씨 두 사람이 자라온 환경을 들여다보면 그분들의 엄마는 평범한 전업주부였고 늘 자녀들 곁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A씨와 B씨는 버림받아서 죽을 것 같은 극도의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원래 타고난 기질인 걸까요? 최면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A씨와 B씨 모두 그들의 어머니가 낙태한 영혼이 빙의된 상태라는 걸 발견했어요. 남편의 잠자리 거절 이후로 공황장애가 온 A씨의 경우엔 그분 엄마가 아들을 낳기 위해 A씨 밑으로 가졌던 딸을 낙태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아들을 갖게 돼서 낳았던 거죠. 그 낙태된 딸이 언니인 A씨에게 빙의되어 함께 있었던 겁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거절당하고 버려져 죽었던 뱃속 트라우마 때문에 남편이 잠자리를 처음으로 거절하자 버림받고 죽을 것 같은 발작을 A씨 속에서 일으켰던 겁니다. 그 영혼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스킨십 거절은 곧 죽음의 기억을 자극하는 시그널이 되는 거죠. B씨의 경우에도 그분의 어머니가 낙태한 영혼이 빙의되어 있었습니다. B씨의 어머니는 약혼을 한 상태에서 결혼식을 몇 달 앞두고 첫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혼전 임신이라는 게 신경 쓰여서 첫 애를 낙태시켰다고 합니다. 뱃속에서 엄마만 믿고 있던 그 태아의 입장에선 하루아침에 버림받은 거죠. 딸이라서 무시당하고 낙태된 태아. 혼전에 가졌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낙태된 태아. 그 영혼들은 A씨와 B씨의 내면의 뿌리 감정처럼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면 버림받아서 외톨이로 죽을 거라는 공포가 강하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뱃속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이 죽임을 당하고 산부인과에 폐기물로 버려진 그 기억이 그대로 영혼 속에 살아있는 거죠. 그 공포스러운 기억이 자극받을 때마다 내가 곧 쓰러져 죽을 것 같고 또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극도의 공포감을 발산하게 되고 발작이라는 신체화 증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의학계에선 공황장애의 원인을 아직도 뚜렷하게 규명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계의 과민 반응 때문에 벌어진다고 추측만 하고 있어요. 자율신경계는요, 이 외부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해서 그에 대한 신체 반응을 순식간에 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가 외부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면 이완 상태를 만들어주고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순식간에 방어 태세로 전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자율신경계를 작동시키는 에너지는 무의식의 에너지입니다. 이성의 에너지가 아니에요. 자율신경계가 내 생명 보존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성보다 순발력이 뛰어난 무의식 에너지가 먼저 개입해서 작동시키는 겁니다. 자율신경계를 움직이는 무의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 에너지고요. 양자 물리학에선 모든 에너지가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자율신경계를 움직이는 무의식 에너지가 반드시 내 고유의 에너지로만 한정시키는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에너지가 연결되어 하나의 총합을 이루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 절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에너지는 절대 사라지지 않고 보존됩니다. 그래서 낙태된 태아들이 뱃속에서 형성한 극도의 불안한 감정이 영혼이라는 파동 에너지로 보존이 되고요. 그 영혼은 자기가 원래 있던 포지션이 사람 몸속이었고
거기 있던 목적이 엄마의 자식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의 90%는 엄마의 다른 자녀의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몰랐던 빙의 현상의 실체이자 해리장애, 즉 포제션이라고 부르는 정신질환의 실체입니다. 빙의가 된다는 건 에너지의 주체가 두 명이 되고 자율신경계로 움직이는 무의식 에너지가 이원화됐다는 거예요. 마치 머리가 두 개 있는 샴쌍둥이와 비슷한 상태인 거죠. 샴쌍둥이는 두 사람 중에 더 힘이 강한 쪽이 반대편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빙의는 거의 대부분 낙태한 태아 영혼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낙태된 영혼은 극도의 두려운 에너지로 가득하고요. 우리 무의식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먼저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령이 빙의된 사람들은 항상 레이다처럼 신경이 예민해서 에너지 소모가 심하고요. 빙의된 영혼에게 많은 에너지를 잠식당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샴쌍둥이가 더 강한 쪽에게 지배당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샴쌍둥이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게 눈에 보이지만 빙의는 또 다른 존재가 보이지 않다 보니 나를 반대편으로 끌고 가는 그 에너지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에너지가 조종을 당하면서도 조종당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렵다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만약 당신이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상황, 그리고 이별하는 상황에서 공황장애 발작이 심하게 온다면 낙태령 빙의를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 안의 낙태령은 내 부모가 낙태한 영혼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 영혼이 당신 안에서 보이지 않는 샴쌍둥이처럼 당신의 에너지를 방해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공황장애의 또 다른 유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만약 당신의 공황장애가 낙태령에 의한 증상이라면 그 영혼과 분리되어야만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양자물리학에선 모든 에너지가 관측당할 때 입자화되고 컨트롤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관측하듯이 직시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공황장애가 타고난 기질이나 체질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에 공생하는 이 두려움에 가득한 영혼이 일으키는 거라는 걸 직시할 때 문제에서 벗어날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을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